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뭐부터 갈까요? 통일부가 북한 지원 분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그동안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요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대통령 발언이 서면 브리핑으로 공지가 됐어요.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이었고 예.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그동안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참모들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부 업무가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예요. 예. 첫째, 남북교류 인도 지원, 둘째, 북한 정세 분석, 셋째, 통일 교육,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동안 1번 위주였거든요. 남북 지원 쪽. 그러니까 뭐 보수나 진보나 정권 막론하고 통일부는 이렇게 북한 쪽을 지원하는 쪽에 계속 방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쌀도 지원하고 의료품도 지원하고 이런 거 다 통일부가 나서서 했잖아요. 네, 이제는 그 1번보다는 2번 쪽으로 축이 이동할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정세 분석. 네. 그러니까 일개 부처의 업무가 바뀌는 게 왜 중요한 뉴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통일 정책 방향 자체가 이제 바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도적 지원 자체를 다 막아버릴 수는 없어요. 지금도 이제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돌아가는 것들, 뭐 민간 차원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이게 통일부 승인을 거쳐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시그널입니다. 이게 더 이상 퍼주기는 없다. 북한한테 주도권을 끌려가는 일은 절대 없겠다, 절대 없게 하겠다라는 기조가 이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 관계자가 저희 기자한테 했던 말이 지금까지 통일부는 북한 입장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입장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판 자체를 우리가 주도하는 걸로 이제 끌고 가겠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통치자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이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통치자의 개인 스타일.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절대 이제 판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내가 주도해서 이 협상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스타일이 여기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통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 뭐 네, 이런. 네. 그리고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기 통일부, 그러니까 예. 권영세 통일부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부 일기 통일부. 예, 그러니까 물론 권영세 장관 개인한테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신뢰를 충분히 계속 보여준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네. 부처가, 그러니까 통일부가 좀 더 소극적이고 그동안 방어적으로 갔다는 데 대해서는 좀 대통령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게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국회 외통위의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익명으로 한 얘기인데 네. 이러다가 오히려 혹시 남북 갈등의 폭만 더 크게 만들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라는 토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준일 에디터.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발언부터 해서 통일부 장차관에 대한 인사, 또 그 인재개발원 차관급 인사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 발언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통일부 장차관을 다 외부 인사로 한 거는 1998년 이후 처음인데 예. 그때는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통일원을 통일부로 바꾸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처의 성격이 이제 새로 부처가 된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엔 그 반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교부가 차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남북 관계를 그동안은 특수 관계로 봤는데 이거를 일반 국가가 돼 국가 관계 뭐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일부의 어떤 기조는 뭐였냐면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기반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게 움직여 왔거든요. 그게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문에. 예. 남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 쉽게 얘기하면 특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국방부끼리 이를테면 저쪽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립각도 세우지만은 주적 뭐. 예, 뭐 통일부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하려고 하는 뭐 약간 이게 수면 위와 아래 네, 약간 네. 이런 약간의 이중 플레이 성격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건데 그렇죠. 그 이중 플레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통일부 그냥 뭐 사실상 이거는 통일부 없애겠다라는 선언이나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들렸어요. 이게 그 정도로 성격 변화가 굉장히 강한 거고 이게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인수위에서 통일부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외교부의 흡수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로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북한 정세 분석 쪽에 더 방점을 찍다 보면은 외교부가 할 수도 있는 일이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인 근데 거죠. 그때 이제 강하게 이제 야당도 반발하고 일각의 우려가 있으니까 한 80명 정도 인원 감축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앙일보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기사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통일부를 손봐야 되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이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2019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작년에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관련자들 기소를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 탈북 어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범죄가 100% 확인된 것도 아니고 16명 죽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거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내냐. 이거는 범죄다라고 이제 한 건데 통일부 그 공무원 노조 통일부 지부가 그때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에 번복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정권 바뀌었는데 지금 제정신 못 차리는 애들 싹 갈아야 되겠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통일부 쇄신 윤 1년 벌렀다. 단초는 노조의 항명 성명 제목이 이거거든요. 요 기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정권 바뀌자마자 통일부 직원들이 항명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군요.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올해 3월에 이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한글판에는 없었던 영문판에 이를테면 이거는 정확성을 보증 못한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진술로만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서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 이것도 중앙일보가 전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진상조사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보고서의 가치를 낮추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통일 정책도 바뀌고 기조도 바뀌고 다 큰 기로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수관계를 어떤 일반 관계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북한도 사실은 이렇게 변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북한도. 그러니까 그저께 우리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방북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거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 조평통이 아니라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남 기구가 아니라 아예 외국이랑 할 때 하는 그 외교부 같은 데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미 이런 어떤 특수관계가 아니라 일반 관계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또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강경 기조로 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라도 뭐 굉장히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유지했던 통일부, 조평통 뭐 이런 것들이 더 약화되고 있는 양쪽이다. 그런 기류를 좀 느낄 수 있는 주말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뭐 인터뷰로도 좀 풀어보고요. 일단 두 번째 이슈 갑니다. 가짜 독립유공자 가린다.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다시 검증한다는 건가요? 네, 그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짜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다. 둘째, 친북 논란이 있는 사람의 서훈을 박탈한다. 셋째, 그동안 빠졌던 사람을 새로 넣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논의가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가짜 독립유공자가 지금 눈에 띈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론되는 사람이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거든요. 요 분은 그동안 나왔던 논란인데 공적 조서에 올렸던 출신지랑 이름, 활동 시기가 실제랑 좀 다르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다르다는 의혹이 사실은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저희가 이 인터뷰로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름이 다른 거다라고 고 김원웅 회장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계속 논란,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에 다뤄본다라는 거고요. 둘째, 친북 논란 같은 경우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부친 얘기가 이제 거론이 되는 건데 조선 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보훈 심사에 계속 떨어졌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7번 만에. 관련해서 광복 이후에도 좌익 활동을 했는데 독립유공자로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냐 문제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다시 들여다본다고 하고요. 자, 김원웅, 손혜원. 그럼 빠졌던 사람 재검토는 누구예요? 요거는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 그리고 동놈 김가진 선생이 거론이 돼요. 두 분 다 이제 그러니까 친일본 흔적 같은 게 예전에 문제가 돼서 여기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보훈부에서 하는 얘기가
정권마다 기준이 달라졌었는데 그 기준을 이번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공식 논평이나 공개적인 입장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밑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확인을 해봤는데 네. 역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했던 거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임 정부를 비하해서 반사이익 얻으려는 거 아니냐, 총선용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일부 있어서 오늘 이후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피곤합니다. 일단 굉장히 피곤하고요.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네. 일종의 역사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맞아요. 이게 매번 이랬죠. 한국의 이제 특수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20년 6월달에 그때 이제 그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그러니까 현충일 뭐 관련해서 파묘해야 된다. 네. 백선엽 장군 파묘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충원에 안장됐지만은 친일 이력이 있는 사람들 싹 드러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막 정치권이 막 논쟁을 벌이고 그러니까 친일 좀 했어도 실제 간도 특사대 하기는 했지만은 토벌 안 했다라는데 이런 것까지 다 파내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 말이 제목이 가짜 독립유공자 가린다지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사람들 싹 드러낸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그럼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특히 민족주의 계열보다 사회주의 계열이 훨씬 더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거 싹 드러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고 이렇게까지 굳이 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대타협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할 것인지 참 굉장히 물론 가짜 유공자는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념으로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가짜 유공자 가리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이분들 다 돌아가셨고 뭐 유족들은 맞다라고 하고 그래서 항상 힘들었던 건데 이번에도 상당한 좀 논란이 예상되는 발표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로 아스파탐이라고 그러면은 그 흔히들 제로콜라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잖아요. 그러니까 네. 설탕 안 넣으면서도 단맛 내는 거. 그게 발암물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WTO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관이 IARC거든요. 예. 여기서 조만간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요 아스파탐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제로콜라, 뭐 제로사이다, 요게 요새 많이 인기인데 네.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 같은 거 넣어서 칼로리를 확 낮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스파탐 같은 게 사실 인간이 먹기 시작한 게 한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구가 부족했거든요. 예. 그거를 이번에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다라는 거고요. 발암물질이 아니라 발암 가능 물질은 뭡니까? 그 가능 물질 아직 임상 연구가 충분히 안 됐다라고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목록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단계가 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게 발암 물질 이게 술, 담배, 햄, 소시지 같은 게 있고요. 예. 그 밑에 발암 추정 물질로 소고기, 돼지고기, 튀김 요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밑에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해서 요거 이번에 아스파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에 막 아우 무서워서 못 먹겠어라고 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발암 가능 물질 위가 발암 추정 물질인데 거기에 소고기,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당장 발암 가능 물질을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찝찝하긴 하지만 다만 제로콜라, 제로사이다가 뭐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몰랐는데 그래? 하면서 놀란 분들은 계실 것 같네요. 김준일 기자. 이게 WHO의 기류가 지금 이 무설탕 감미료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하는 지금 기류거든요. 지난 5월 중순에 뭐가 발표됐냐면은 네. WHO가 무설탕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했어요. 이미. 왜냐하면 설탕 대신 이거를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은 체중 조절에 효과도 없고 당뇨나 심장병 위험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는 거에 연장선상으로 지금 발암 물질까지 지금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체중 조절에 별 효과 없다. 예. 이게 더 와닿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로 콜라 뭐 예를 들면 제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로자 칼로리 붙은 음식 것들. 이게 그러니까 100ml 혹은 100g당 0.5g 미만이면은 무당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칼로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사실 별 큰 대세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에 계속 이용돼 왔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여러 연구 논문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라는 게 의학계에 계속 전원에 발표가 나니까 WHO가 사실상 칼을 빼들었다. 예. 발암 물질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근데 너무 위험하다고 그렇게 막 난리칠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다만 상황으로는. 칼로리를
살을 줄이는데 별 효과 없다. 다이어트에 큰 효과 없다. 요게 더 와닿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는 7월 14일 날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